피해자가 층간소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판사가 알 수 있도록 이런 증거를 모아두는 겁니다. 다다익선,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층간소음TV입니다. 층간소음 가해 세대에게 어떻게라도 대응을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대응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우퍼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이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개인이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해야겠죠. 법적 대응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5회 정도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들마다 다 다르지만 쉽게 결정하기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며 승소를 한다면 유의미한 배상금이 나오지만 패소할 경우 상대 측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도 떠안을 수 있게 됩니다.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지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모든 정보를 공개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차곡차곡 증거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우리가 층간소음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증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크게 5가지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시벨 측정입니다. 소음이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에 데시벨을 측정하는 겁니다. 다만 단시간으로 측정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층간소음이 지속적 장시간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밤 시간대는 등가소음도 수행 한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밤 시간대 측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데시벨 소음을 측정할 때 소음을 내 집에서 측정하고 있다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음 측정 시 동영상으로 촬영해 함께 첨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소음 측정 장비 몇 가지 제품을 추천하고 싶지만 제품 홍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자료와 관련된 환경부 고시기준 자료를 링크 첨부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사무소를 통한 민원을 제기한 증거 및 진술서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서류를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실 직원과의 대화 녹취와 녹취록, 가능하다면 관리실 직원의 진술서까지 받아둬야 합니다. 피해자가 층간소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판사가 알 수 있도록 이런 증거를 모아두는 겁니다. 다다익선,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 내용 증명입니다. 내용 증명을 적을 때는 사실만을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층간소음을 겪으면서도 최대한 인내하려고 애썼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요청을 했고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을 했다.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법들을 시도했지만 더 이상 개선되지 않을 시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 그리고 꼭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해 세대가 층간소음의 기준을 어기면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 증거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부분들을 내용 증명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 증명을 한두 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5번 이상 계속 보내놓는 겁니다.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서식을 뽑아 스스로 작성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내용 증명을 보낼 수도 있고 우체국에 직접 가서 보내실 수도 있는데요. 비용도 저렴해서 몇천 원이면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경고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나중에 소송을 할 때 피해자가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남길 목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네 번째, 소음으로 인해 이명이 들리거나 수면장애 및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진료 기록을 제출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증거로 채택된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판사가 피해 세대들이 층간소음으로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참고 자료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3자의 진술입니다. 윗집이 너무 뛰는 거 아니냐? 시끄럽다는 등 층간소음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내거나 심각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의 진술도 참고적인 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피해자분들이라면 가해자 집에 찾아간다든지 대면을 해서 말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피해자였던 우리가 반대로 가해자로 몰려 주거침입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면 대부분 이 내용을 언급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관련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찾아봤지만 법조인 상담 중 이 5가지를 벗어난 것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판례를 찾아 층간소음 대응에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말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층간소음 변호사분들이 층간소음을 직접 겪어보지 않아 형식적으로 대응해줄 뿐 아무리 층간소음 전문 변호사라 해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사회센터 신고 및 접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등 다른 방법들을 알려주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입장을 잘 모르시거나 현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준비하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고 변호사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층간소음 일기 작성도 좋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지를 일기를 작성해 소명을 하면 설득력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차곡차곡 천천히 구체적으로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윗집 가해자와 얼굴을 붉히고 충돌해봐야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송으로 갔을 경우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한 것만 지혜롭게 생각하고 장기간이 되더라도 확실한 승소를 위해 인내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사실 소송이 시작되면 쌍방간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 양보하고 조심해야 하는데 정말 무개념인 사람들을 만나면 최후의 수단인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가와 정부가 이러한 층간소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층간소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편에서도 강조했지만 정부와 관련 부처는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든지 층간소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 영상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전달해 드린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게 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아래 링크나 댓글로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영상을 제작해 층간소음 대응과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얘기, 이전의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